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때 한적한 시골 마을을 공포로 뒤덮었던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수확철의 과수원,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것이 발견되면서 조용하던 마을의 시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지나치게 완벽한 눈물, 그리고 결국 과학이 진실을 말하게 만든 수사,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널리 아닌 소리. 2008년 10월 초, 경상북도 영주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마을 월봉리는 1년 중 가장 분주한 계절을 맞고 있었다. 사과 수확철. 새벽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고 해가 떠오르면 붉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 마을에서 사과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었다. 한 해의 생계였고 가족의 미래였고 서로의 체면이었다. 마을 끝자락, 농일이 끊기는 곳에 이강우 씨 집 과수원이 있었다. 규모가 큰 편이었고 오래된 사과나무들이 언덕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비가 적었던 탓인지 배수로가 막혀 물길이 엉키기 시작했다. 수확을 앞두고 땅이 굳어버리면 나무가 약해지고 병충해가 돌고 결국 사과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집에서는 마을 사람 하나를 불렀다. 배수로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일용직, 동네에서 손이 센 사람으로 통하던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오성철. 사람들은 그냥 성철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날 아침도 성철은 늘 그렇듯 해가 완전히 뜨기 전 과수원에 들어섰다. 허리춤엔 낡은 장갑, 어깨엔 삽과 곡괭이. 흙냄새 젖은 공기는 차가웠고 풀잎 위로 맺힌 이슬이 발목을 적셨다. 작업 위치는 과수원 가장자리, 유독 굵은 뿌리를 드러낸 사과나무 한 그루 옆이었다. 집주인 쪽에서 여기만 파주면 된다. 깊이는 한 미터쯤이라고 했다. 성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땅을 찢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시간은 평범했다. 삼날이 흙을 갈라놓는 소리, 뿌리가 끊어질 때 나는 마른 파여름, 그리고 간간히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 그러나 태양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성철이 허리 정도 깊이의 구덩이에 들어섰을 즈음 소리는 갑자기 달라졌다. 기강, 돌이나 자갈을 찍을 때의 날카로운 울림이 아니었다. 금속이 단단한 것에 닿았는데도 어딘가 탁하고 둔한 소리. 마치 젖은 나무를 찍은 듯, 아니면 속이 빈 무엇을 건드린 듯한 이상한 울림이었다. 성철은 곡괭이를 멈췄다. 잠깐 숨을 고르고 뿌리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뿌리가 많은 곳이라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흙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뿌리도 돌도 아니었다. 희끄무레한 색이었고 손가락 한마디만 한 길이에 묘하게 익숙한 형태였다. 성철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흙을 털어내자 형태가 더 선명해졌다. 길쭉한 마디, 관절처럼 이어진 굴곡, 그리고 마치 말라붙은 섬유처럼 보이는 것이 그 뼈마디 사이에 얇게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설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비명처럼 튀어올랐다. 성철은 그 조각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주변 흙을 더 거칠게 긁어냈다. 몇 번의 삽질 끝에 구덩이 벽면에서 손이 보였다. 땅속에서 누군가가 벽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뿌리 사이를 향해 굽어 있었다. 사람의 손. 부서진 살점 대신 희끗한 뼈가 드러난 손. 어둡게 변색된 조각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성철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숨이 턱 막혔다가 뒤늦게 비명이 터졌다. 사람이라. 그는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듯 빠져나와 과수원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발이 땅에 걸리고 숨이 찢어질 듯 가빴다. 마을 회관 쪽으로 뛰면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이다. 사람 손이다. 수확 준비로 분주하던 이웃들이 그 소리에 움직였다. 처음엔 뭐가 나왔길래 하는 호기심이었지만 성철의 얼굴을 본 순간 그 표정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얼굴에 피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월복리 끝자락에 사과밭은 사람들이 둘러싼 원이 되었다. 누군가는 누구 죽은 거 아니냐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예전에 없어졌던 사람 기억나냐고 맞장구 쳤다. 소문은 안개처럼 번졌다. 마을 이장은 현장을 확인하자마자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비포장기를 덜컹이며 들어왔다. 경찰은 노란 통제선을 치고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지만 아무도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사과나무 한 그루, 늘 그 자리에 있던 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월복리의 공기는 달라졌다. 수확의 냄새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마을을 덮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었다. 저 손은 누구의 것인가? 노란 선, 그리고 매듭. 순찰차가 과수원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월복리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의 장면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사과 상자를 든 채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발밑에 흙은 수확철, 특유의 달큰한 냄새 대신 낯선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마을 이장은 통제선을 치려는 경찰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경찰은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무엇이든 이곳에서 더 이상 추측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영주경찰서 강력팀의 팀장 장태식이었다. 서류철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읽는다는 평을 듣는 형사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번도 구덩이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먼저 주변을 훑었다. 과수원 가장자리, 배수로가 지나가는 라인,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이 서 있는 구경꾼들. 장태식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다 물러나세요. 지금부터 이곳은 사건 현장입니다. 노란 통제선이 사과나무 사이로 팽팽히 걸렸다. 경찰관 2명이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고 사진 담당이 먼저 바닥의 발자국과 흙의 상태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 분명했다. 수확철,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드는 과수원. 흙은 밟히고 물길은 흐르고 바람은 낙엽을 옮겼다. 장태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흔적이 지워진 사건일수록 남아있는 것은 더 작고 더 집요했다. 잠시 뒤 검시관 차량이 들어왔다. 법의학자 손민석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현장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장태식과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장갑을 끼고 구덩이 쪽으로 걸어갔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흙과 비료, 젖은 뿌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코를 찡그렸고 몇몇은 한두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손민석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내려갔다. 작업은 파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었다. 흙을 퍼내기보다 주변을 조금씩 걷어내며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 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조금만 힘을 주면 중요한 흔적이 손상될 수 있었다. 삼날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작은 도구와 손이 주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덩이 안의 형태가 점점 선명해졌다. 땅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뿌리와 흙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손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주변에 말했다. 깊이 대략 1m 전후입니다. 급하게 파고 묻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뿌리 사이를 조심히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을 멈췄다. 장태식이 구덩이 위에서 시선을 고정했다. 손민석이 흙을 살짝 털어내자 그 아래에서 녹색 계열의 합성끈이 드러났다. 끈은 목 주변으로 느슨하게 남아 있었고 뒤쪽으로 매듭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다. 이 순간 과수원에 있던 공기가 한 단계 더 차갑게 변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직감했다. 자연사나 사고라면 남지 않을 형태였다. 장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민석은 끈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끈의 위치, 매듭의 방향, 남아있는 마찰 흔적. 시간이 오래 흘러도 합성 섬유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불길했다. 누군가는 시간에 기대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어떤 재료는 시간보다 오래 버틴다. 옷까지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계열의 니트 상의와 검은색 바지로 추정되는 천 조각들. 흙과 습기, 비료 성분 때문에 원형은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색과 조직은 남아 있었다. 손민석은 조심스럽게 주머니 부위를 확인했고 부스러진 지갑 형태의 물건과 산화된 동전 몇 개를 찾아냈다. 신분을 단번에 확정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었다.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발굴은 해가 기울어갈 때까지 이어졌다. 장태식은 사람들을 2번이나 더 밀어냈다. 통제선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났다. 누구래? 마을 사람 아니야? 몇 달 전에 없어졌던 그 사람 말이야. 하지만 장태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절차였다. 절차가 흔들리면 나중에 어떤 결론도 설득력을 잃는다. 어둑해질 무렵 시신은 전용 수습백에 옮겨졌다. 구덩이는 텅 비어 보였지만 오히려 그 빈 공간이 더 불편했다. 장태식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잠시 서서 뿌리들이 뒤엉킨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다.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다. 사과나무가 어느 지점에서 뿌리가 약한지, 어느 구석이 사람들이 덜 다니는지,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이런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계획이었든 충동이었든 결과는 같았다. 누군가는 이 과수원을 숨길 장소로 썼다. 장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적힌 이름을 한번 확인한 뒤 짧게 말했다. 이강우 씨 가족부터 부르죠. 특히 부인, 통화 연결음이 1번, 2번 이어졌다. 그 사이 월복리의 밤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장태식은 상대의 첫 숨소리에서 이상하리만큼 빠른 정리의 기운을 느꼈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 시신이 수습백에 담겨 과수원을 빠져나가자 월복리의 밤은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불안이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낮에는 빨갛던 사과가 어둠 속에서는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증인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시신은 그날 밤 바로 영주경찰서 관할 부검실로 옮겨졌다. 장태식은 내일 아침 같은 말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 흔적을 치운다. 그는 현장 사진과 수습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손민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만큼 오늘 안에 기본 정보라도 뽑아주세요. 부검실의 형광등이 켜지자 사건은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다. 흙과 뿌리, 분해된 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은 길고 무겁게 이어졌다. 손민석은 감정의 언어 대신 숫자와 구조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뼈의 형태를 하나씩 정리하며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했다. 골반의 각도,
두개골의 윤곽, 치아 마모 상태, 장골의 성장 흔적. 도출되는 결과는 점점 하나의 윤곽을 만들었다. 남성, 추정 연령 30대 중후반, 추정 신장 약 170cm 전후, 사망 시점은 최소 수개월 전, 길게는 1년 이내의 범위. 장태식은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월복리 같은 작은 마을에서 30대 남성이 몇 달째 사라졌다면 누군가가 모를 수가 없다. 사람 수가 적을수록 부재는 더 크게 보인다. 문제는 그 부재가 언제부터 이상한 부재가 되었는지였다. 장태식은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월복리와 인근 면 단위까지 최근 1년 2년 사이 실종 신고와 행정기록 전부 대조해. 동시에 또 다른 팀은 통제선 밖에서 흘러나오던 그 속삭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이미 답을 만들고 있었다. 누군지 아는 것 같다. 집주인 아니냐. 설 지나고부터 안 보였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같은 곳을 가리켰다. 과수원의 주인 이강우. 이강우는 35세. 동네에서 무던한 사람으로 통했다. 술자리에서 큰 소리치는 법도 없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법도 없었다. 일만 하고 계절이 오면 과수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해 설 연휴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처음엔 도시로 일하러 갔겠지 정도였다. 농촌에서는 흔한 일이다. 농한기에는 공사판이나 물류 현장으로 당이 일자리를 나가는 사람이 많다. 의심이 싹트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 더 확실하게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운 건 그의 아내 유연미의 말이었다. 남편이 서울 쪽으로 공사일 하러 갔다. 현장 들어가면 전화가 잘 안 된다. 돈은 가끔 보내온다. 이런 말은 마을이 가장 쉽게 납득하는 서사였다. 그리고 유연미는 그 서사를 너무 매끄럽게 반복했다. 장태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수원에서 느꼈던 감각이 떠올랐다. 이곳을 잘 아는 사람, 피해자가 과수원 주인이라면 범인은 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곳이 피해자의 땅이라면 그 장소는 범인에게도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다. 수사관 한 명이 마을 구멍가게 주인을 만나고 돌아와 말했다. 이강우 씨가 사라진 뒤에도 부인이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돈 벌러 갔다는 말을 먼저 꺼내면서 분위기를 정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장태식은 말없이 노트를 넘겼다. 감정적인 단정은 금물이었다. 그러나 수사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설명은 종종 거짓말의 형태를 띈다. 진짜 삶은 대개 매끄럽지 않다. 갑작스러운 실종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유연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이 의심하지 않을 이유만 정확히 골라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태식은 지시를 바꿨다. 가족부터 정식으로 부릅시다. 우선 신원 확인부터 확정해야 해요. 옷, 소지품,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흔적. 수사관이 물었다. 유연미 씨를 바로요? 장태식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울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예요. 그날 오후 경찰서 회의실 책상 위에는 세척된 옷감 조각과 지갑 형태의 물건이 투명 증거봉투에 담겨 놓였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이 공간이 누군가의 연기를 기다리는 무대처럼. 문이 열리고 유연미가 들어오면 이 사건은 비로소 추정에서 확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장태식은 그 순간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건은 현장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싸움은 사람의 얼굴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울음소리의 방향. 영주경찰서 강력팀 회의실은
과도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다. 책상 위엔 투명 증거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회색 니트로 보이는 상의의 남은 형태, 다른 하나는 검은색 바지에 천 조각과 부식된 지갑, 봉투 가장자리엔 흙이 말라붙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진 않았다. 누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이곳은 질문이 아니라 반응을 기록하는 공간이 된다. 장태식은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펜도 들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기다렸다. 형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그동안의 호흡, 시선, 손끝의 움직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유연미가 들어왔다. 유연미는 소문 그대로였다. 마을 여자들처럼 거칠게 손이 트거나 얼굴이 햇볕에 타 있지 않았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히 정리돼 있었다. 눈 밑에는 아주 얇은 피로가 있었지만 넋을 잃은 사람의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의자에 앉기 전에 짧게 목을 축였다.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 순서를 정해둔 사람처럼. 장태식이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확인 좀 해주시죠. 남편분 물건이 맞는지. 유연미는 봉투를 바로 보지 않았다. 먼저 장태식의 얼굴을 봤다. 그 시선은 1초 남짓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제야 봉투로 내려갔다. 회색 니트가 보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라기보단 오래전에 끝냈다고 믿었던 장면이 갑자기 재생된 듯한 경직이었다. 다음 순간 그녀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봉투를 끌어안듯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크고 빠르게 터졌다. 숨이 차는 울음.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가 다시 떼고 이마를 찡그리며 크게 소리내는 울음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저거 우리 남편 옷이에요. 목소리는 높았고 말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다. 그녀는 내가 떠준 거다. 그날도 그 옷 입었다.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방 안에 있던 수사관 하나가 물을 건넸고 유연미는 물을 마시면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장태식은 다른 것을 봤다. 울음은 컸지만 그녀는 봉투의 옷감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선언하는 방식이었다. 장태식이 조용히 물었다. 마지막으로 남편분을 직접 본 게 언제입니까? 유연미는 손수건을 꾹 쥔 채 고개를 들었다. 올해 설 지나고요. 아니, 정확히는 그 뒤에 며칠 있다가요. 남편이 서울로 공사일 하러 간다고 새벽에 나갔어요.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몇 명. 이름은. 그녀가 잠깐 멈칫했다. 이름을 말하려다 말끝이 흐려졌다. 장태식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할지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그 뒤로 연락은요. 가끔 했어요. 현장 들어가면 바쁘고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도 한 번씩 잘 있다고, 돈도 보냈다고. 장태식이 묻자마자 수사관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전화는 어디로 왔습니까? 휴대전화로요. 유연미는 고개를 저었다. 집 전화로요. 공중전화로 했다고 했어요. 현장은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고. 장태식은 그 말을 머릿속에 적어두었다. 2008년의 현장이라면 통신이 불안정한 곳도 있었겠지만 공중전화는 누군가가 흔적을 남기기 싫을 때 가장 쉽게 꺼내는 설명이기도 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남편분이 그렇게 오래 연락이 뜸했는데 실종 신고는 왜 안 하셨습니까? 유연미의 울음이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남편이 원래 그럴 때가 있어요. 일 들어가면 집중한다고
제가 괜히 소동 피우기 싫어서요. 마을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도 싫었고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소동이 싫다 하는 사람은 대개 정말 소동을 싫어한다. 그런데 유연민은 지금 소동이 아니라 종결을 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봉투를 살짝 들어올렸다. 이 옷을 그날 입고 나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신분증이나 카드가 없을까요? 지갑은 있었지만 내용물은 거의 없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나갑니까? 유연미의 손이 손수건을 더 강하게 쥐었다. 관절이 하얗게 드러났다. 급했어요. 남편이 그날 갑자기 연락받았다고 했고요. 거기 가면 업체에서 다 챙겨준다고 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말이 길어질수록 문장은 얇아졌다. 급해서, 몰라서, 원래 그랬다.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장태식은 질문을 늘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말을 멈추고 그녀가 자기 말의 빈틈을 스스로 메우게 두었다. 그 사이 유연민은 다시 울음을 꺼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방금 전과 달랐다. 강하게 터지는 울음이 아니라 질문을 덮어두기 위한 울음이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유연민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남편 언제 데려갈 수 있나요? 장례는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 문장에 슬픔보다 서두름이 섞여 있었다. 장태식은 짧게 답했다. 신원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유연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마치 절차라는 단어가 자신이 준비해둔 시간표를 어긋나게 만든 것처럼. 그녀가 문을 나간 뒤 장태식은 그제야 펜을 들었다. 그는 회의실에 남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통신 기록부터 집 전화로 들어온 모든 통화 내역 확보하세요. 그리고 같이 갔다는 사람들, 이름이든 뭐든 일단 마을에서 동선 확인합니다. 수사관이 물었다. 베어스 터미널 쪽도요? 장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새벽 누가 봤는지 CCTV가 남아있으면 다 돌려요. 그리고 하나 더. 그는 잠깐 멈추고 구덩이에서 보았던 녹색 끈의 매듭을 떠올렸다. 누가 이 과수원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는지.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자 영주의 밤 공기가 차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과밭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장태식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울음은 들었다.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건 울음 뒤에 남은 말의 구멍이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여정. 다음 날 아침 강력팀 사무실의 공기는 더 건조해져 있었다. 유연미의 울음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 울음 사이에 끼어있던 문장들은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됐다. 장태식은 전날 면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했다. 남편은 설지나 서울로 공사하러 갔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집 전화로 가끔 연락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수사에서는 위험했다. 거짓말은 대개 현실의 습관을 빌려온다. 공사 현장, 통신 불량, 공중전화. 농촌에서 실종을 무난하게 덮는데 이만한 단어는 없었다. 장태식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나갔다는 증거, 다른 하나는 나가지 못했다는 증거. 수사는 결국 그 둘 사이에서 사실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같이 갔다는 사람들부터 찾았다. 유연미가 말끝을 흐렸던 그 동네 몇 명은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반대로 접근했다. 월복리에서 겨울마다 외지 공사판으로 나가던 사람들의 목록을 이장과 면사무소 기록,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으로 모았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 사람에게 차례로 연락했고 그날 오후부터 짧은 면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 남자는 말 그대로 어리둥절해했다. 이강구요? 같이 나간 적 없는데요.
저는 그때 집에서 과일 상자 나르느라 겨울에 일도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도 고개를 저었다. 강구 형이 서울로 공사 간다고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설 지나서 한번 얼굴 봤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모르겠네요. 세 번째 남자는 더 단호했다. 그때 제가 서울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강구 형은 안 따라왔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장태식은 그 답변들을 나란히 놓고 보았다. 결정적인 건 세 사람 모두 자기 삶의 디테일은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이강우가 떠났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서울로 일하러 떠나면 최소한 한두 사람의 눈에 걸린다. 짐을 싣는 모습, 버스 시간, 가방, 담배 한 갑 사는 장면. 그런데 그런 조각이 하나도 없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과 터미널이었다. 2008년의 지방 소도시 터미널은 지금처럼 촘촘한 CCTV망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매표 기록, 일부 출입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새벽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매표소 직원, 기사, 단골 승객, 수사관이 돌아와 말했다. 해당 날짜 전후로 이강우 이름으로 발권된 기록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빡빡하게 하던 시기는 아니라도 장거리표를 끊을 때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직원들도 그 사람 기억 못합니다. 장태식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는 건 곧바로 부재의 증거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기록과 목격과 흔적이 동시에 비어 있을 때 그 빈 공간은 하나의 방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장태식은 영장을 검토했다. 가족 협조가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날은 임의 협조 형태로 재방문을 결정했다. 수사관 2명과 함께 이강우 집으로 들어갔을 때 유현민은 전날보다 더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요? 라는 기색이 눈에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집안은 정돈돼 있었다.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다. 생활감이란 건 대개 어질러짐과 함께 남는데 이 집은 남편이 떠난 집이라기보다 남편이 처음부터 없던 집처럼 보였다. 장태식은 눈으로만 훑으며 물었다. 남편분 신발은요? 장거리 이동이면 신발부터 챙기죠. 유현민은 대답을 늦췄다. 신고 나갔어요. 원래 잘 신던. 수사관이 현관 신발장을 열었다. 그 안쪽 구석에 먼지가 얹힌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마을 잔치나 경조사 때 신던 것으로 보이는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신발이었다. 수사관이 그것을 들어 올리자 먼지가 가볍게 흩어졌다. 신발은 몇 달 혹은 그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다. 장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서울로 공사 나간 사람이 이걸 두고 갔다고요. 유현민은 시선을 피했다. 그날 급했어요. 운동화 신고 갔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 기억을. 그녀의 말은 늘 같은 곳에서 끊겼다. 급해서 기억이 안 나서 원래 그랬다. 장태식은 그 원래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은 늘 원래를 끌어온다. 사람의 습관은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남편의 옷장도 확인했다. 겉보기엔 정리돼 있었지만 계절별 옷의 배열이 이상했다. 겨울 점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이 가져갔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누군가 서둘러 치운 것처럼 혹은 애초에 치우기로 계획한 것처럼 장태식은 집안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보았다. 싱크대 배수구, 찬장, 식탁. 범죄 현장의 흔적을 찾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 하지만 그는 흔적 말고도 하나를 더 찾았다. 집 안의 분위기,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보여주는 미묘한 균열. 그리고 그 균열은 유현미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방식,
똑같은 해명 문장을 반복하는 속도. 답이 막히면 울음 대신 짧은 한숨으로 넘어가려는 습관 속에 남아 있었다. 집을 나서는 길, 마을 어귀에서 수사관 한 명이 옆집 할머니와 짧게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양반, 강구가 없어진 뒤로 밤에 남자 하나가 자주 왔어요. 젊은 남자. 그 집 뒤문으로. 장태식은 걸음을 멈췄다.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말하는 순간 마을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결국 이름 비슷한 두 글자를 내뱉었다. 준요, 박준호라고 친척이라던데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에서 친척은 가장 좋은 가면이 된다. 의심을 줄이고 출입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질문을 무디게 만든다. 그날 저녁 강력팀 화이트보드 한쪽에 새로운 이름이 적혔다. 박준호, 밀류, 이강우의 친척, 잦은 야간 방문. 장태식은 그 이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떠난 사람을 찾는 수사가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을 보는 수사입니다. 뒤문으로 들어온 사람, 월복리에서 친척이라는 단어는 가장 편리한 통행증이었다. 피가 섞였든 아니든 족보 한 줄만 걸치면 누군가의 집을 드나드는 일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장태식은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흘린 이름 두 글자, 준호를 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새 용의자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동선을 떠올렸다. 박준호, 26세, 이강우의 친척. 장태식은 바로 신상부터 확인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월복리에서 차로 10분도 안 되는 읍내 외곽, 오래된 단층 주택. 가족관계는 단출했고 직업란은 공백에 가까웠다. 계절마다 일용직을 전전했고 몇 번은 면사무소에서 단기 공공근로를 하기도 했지만 오래 붙은 적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표현은 한결같았다. 일은 못 믿어요. 입만 살아있지. 돈만 생기면 술부터.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몇 달 사이 박준호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읍내 편의점에서 비싼 담배를 산다든가 술값을 한 번에 계산한다든가 예전 같으면 눈치 보며 외상부터 찾았을 사람이 갑자기 현금을 꺼낸다는 이야기. 변화는 눈에 띄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났지라고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정면으로 묻지 않았다. 작은 동네에서 돈의 출처를 캐묻는 건 곧 싸움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장태식은 다른 방식으로 물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였는지. 강력팀은 박준호의 동선을 조용히 붙잡기 시작했다. 단서를 준 할머니의 증언은 단순했다. 간구가 없어진 뒤로 밤에 자주 왔다. 뒤문으로. 그 뒤문이라는 표현이 장태식의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앞문은 사람을 위한 출입구지만 뒤문은 대개 보이지 않기 위한 출입구다. 그리고 뒤문을 사용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형사들은 월복리의 생활 리듬을 다시 짚었다. 수확철의 과수원은 새벽부터 움직이고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간다. 밤에 집을 드나드는 발걸음은 낮보다 훨씬 잘 들린다. 그런데도 박준호의 방문이 반복되었다면 그건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문 자체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다. 즉,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다. 유연미, 장태식은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는 아직 그 여자를 용의자로 못 박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수사는 언제나 가능성의 무게를 측정한다. 유연미는 이미 이강우의 실종 서사를 주도적으로 정리했고 질문이 깊어질수록 대답은 얇아졌다. 거기에 밤에 들어온 남자라는 변수가 추가되자 퍼즐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강력팀은 박준호를 바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먼저 주변을 조사했다. 읍내 마트, 편의점,
술집, 그리고 그가 자주 드나든다는 당구장. 그곳에서 듣는 말은 늘 비슷했다. 요즘 돈을 쓴다. 표정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떠들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허세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누가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 뒤라는 단어에 장태식의 시선이 멈췄다. 잡고 있는 사람, 협박인지 공범인지 혹은 감정인지. 박준호 같은 유형은 보통 두 가지에 취약하다. 돈과 관계, 특히 관계가 돈으로 이어질 때 사람은 쉽게 망가진다. 결정적인 조사는 통신이었다. 유연미가 집 전화로만 연락이 왔다고 말한 지점이 걸렸다. 강력팀은 법적 절차를 밟아 유연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완전한 내용을 보려면 시간이 걸렸지만 기본적인 통화량 패턴만으로도 방향이 나온다. 장태식은 통신 담당 수사관에게 말했다. 박준호 번호도 같이 묶어봐요. 둘 사이 통화량, 시간대. 자연스러운 친척이면 자연스러운 시간에 통화하겠죠. 그날 밤 임시로 받아본 1차 자료가 장태식 책상 위에 놓였다. 아직 전체 내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벽 1시대, 2시대. 짧게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통화. 며칠 강역이 아니라 같은 날 여러 번 반복된 흔적. 친척의 안부라면 설명이 어렵고 확인이라면 설명이 쉬운 시간대였다. 장태식은 종이를 한 장 더 넘겼다. 그 아래엔 월복리 뒷길을 비추는 오래된 방범용 CCTV 위치도가 그려져 있었다. 화질은 기대할 수 없지만 동선의 방향은 남는다. 그리고 방향은 거짓말보다 오래 버틴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박준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주, 더 늦게,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합시다. 첫째, 그가 정말 뒷문으로 들어갔는지, 둘째, 들어간 뒤에 무엇을 가져갔는지, 혹은 무엇을 숨겼는지. 회의가 끝나자 장태식은 혼자 남아 통화 기록을 다시 바라봤다. 숫자들은 말이 없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재촉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흔적. 그날 밤 월복리의 사과밭은 또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나 장태식의 수사는 이제 과수원 밖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죽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죽음을 일상 속에 숨겼는가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박준호의 이름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비벼가 말하는 밤, 부검실의 공기는 늘 일정했다. 차갑고 건조하고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는 온도. 손민석은 그 온도 안에서만 정확해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흙과 잔뿌리, 천조각과 함께 실려온 유해는 하루 만에 사람의 윤곽을 되찾기 시작했다. 씻겨나간 것은 오염이었고 남은 것은 구조였다.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태식이 부검실로 들어섰을 때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골격이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 과수원 아래 있던 무언가가 이제는 명확한 형태로 누워 있었다. 장태식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손민석의 손끝을 봤다. 그가 어디를 먼저 짚는지가 곧 결론의 방향이었다. 손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성입니다. 30대 후반 전후. 신장은 170 정도로 추정되고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범주 안에서 월복리 사람들이 떠올린 이름은 이미 하나였다. 손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꺼냈다. 그 문장이 이 사건의 표정을 바꿨다. 사망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손민석은 목 부위를 가리켰다. 남아있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뼈였고 뼈는 압력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 목 주변에서 확인된 합성근, 매듭 형태,
그리고 경부 골격에서 비정상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특히 설골 부위에 골절이 확인됩니다. 설골. 크지 않은 뼈 하나가 생전 마지막 몇 분을 증언할 때가 있다. 손민석은 그 뼈를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만 말했다. 하지만 장태식에게는 충분했다. 누군가가 목을 조여 숨을 끊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손민석은 이어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독성 검사 결과였다. 오래된 유해에서 독성 물질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분해되거나 흩어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특정 성분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체내에서 살서제 계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촌에서 구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만 현재는 유통이 제한된 라인에 가까워요. 단순히 우연히 노출됐다고 보기엔 농도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장태식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살서제. 통상적인 농약 사고라면 주변 증언이나 현장 상황이 먼저 나온다. 그런데 월복리 사람들은 이강우의 죽음을 사고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종이라고 말했다. 그 차이가 중요했다. 사고였다면 누군가는 그날의 이상을 기억한다. 구토를 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누군가 병원을 찾았다든지. 그러나 이강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손민석이 결론을 정리했다. 정리하면 사망은 타살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사망 전 살서제 계열에 노출됐고 이후 경부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태식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결론이 갖는 의미를 머릿속에서 조립했다. 노출이 먼저였다는 건 사건이 우발적 싸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낮춘다. 누군가가 준비했을 수 있다. 준비는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특히 생활 공간 안에서. 그리고 다음은 시간이었다. 손민석은 유해의 상태, 주변 토양, 뿌리의 침투 정도를 근거로 대략적인 사망 시점을 제시했다. 정확한 날짜를 찍을 수는 없지만 범위를 좁힐 수는 있었다. 대략 수개월 전입니다. 계절과 토양 상태를 감안하면 설 이후 봄 무렵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 이후 봄. 유연미가 남편이 서울로 공사하러 갔다고 말한 그 시기와 겹쳤다. 장태식은 그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감각을 느꼈다. 거짓말은 대개 큰 그림을 맞추려다 디테일에서 깨진다. 그런데 이번은 반대였다. 큰 그림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떠난 시기를 만들었고 그 시기는 죽은 시기와 겹친다. 떠남이라는 말로 죽음을 덮은 것이다. 장태식은 부검실을 나와 곧바로 회의를 열었다.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세 줄이 적혔다. 타살 가능성 매우 높음, 경부 압박 흔적, 파 합성근, 살서제 계열 노출 정황.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추가됐다. 사망 시점, 설 이후 봄 무렵, 유연미 진술과 겹침. 팀원들은 더 이상 실종 수사의 표정이 아니었다. 이제는 살인 사건이다. 그리고 살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경로를 닫는 것이다. 장태식은 지시를 빠르게 내렸다. 박준호 정식 소환 준비하세요. 우선 참고인 형태로 시작하되 통신 기록과 동선 자료 확보되면 바로 전환합니다. 유연미는요? 누군가 물었다. 장태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조로 접근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말이 아니라 증거예요. 통화 패턴, 야간 방문 증언, 보험 관련 정황까지 묶어서 갑니다. 그는 통신 담당에게 다시 지시했다. 유연미 박준호 통화 내역, 시간대별로 정리, 심야 통화 집중 구간 표시, 문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경제팀에게는 다른 명령이 떨어졌다. 이강우 명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최근 1년 내 고액 계약, 수익자 누구인지, 계약 과정에 누가 동행했는지도, 마지막으로
손민석의 살서재 언급이 남긴 질문이 있었다. 장태식은 수사관을 한 명 따로 불러 말했다. 읍나의 농약사, 자재상, 그리고 비공식 유통 루트. 그 시기 전후로 센 약 찾은 사람 있는지 CCTV나 판매 기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세요. 그날 저녁 장태식은 월복리 과수원을 다시 떠올렸다. 뿌리 사이로 나온 손, 노란 통제선, 그리고 유연미의 울음. 이제 그 울음은 남편을 잃은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시간을 벌려는 울음일 가능성이 커졌다. 살해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은폐가 있다. 은폐가 있었다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범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면 흔적이 남는다. 장태식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땅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식탁에서, 누군가의 전화기에서, 누군가의 뒤문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열어젖힌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전화기 속의 공범, 통신자료는 언제나 늦게 도착하지만 한번 도착하면 사람의 기억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한다. 장태식은 영주경찰서 서버실에서 출력해온 묶음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아무 말 없이 첫 장부터 넘겼다. 유연미의 휴대전화, 그리고 박준호의 번호. 날짜는 이강우가 서울로 떠났다고 알려진 시기 전후로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들이었다. 마을 사람들, 친정 쪽으로 보이는 번호, 은행과 보험사로 추정되는 상담번호. 그런데 페이지가 몇 장 넘어가자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다. 통화가 몰려있는 시간이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길게는 40분, 짧게는 10초. 끊겼다가 다시 걸리는 통화가 같은 날에 여러 번 반복됐다. 그리고 그 상대는 거의 항상 한 번호였다. 박준호. 장태식은 펜으로 통화 시간대를 동그라미 쳤다. 친척이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밀도였다. 친척에게 새벽 2시에 전화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십 차례 반복되면 그것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고 지시이며 불안이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이 구간 설 직후부터 2달 정도가 특히 심합니다. 거의 매일이에요. 장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매일이라는 건 무슨 일이 매일 있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그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하필 그 시간대냐는 겁니다. 그는 통화 목록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문자 기록을 확인했다.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지만 발신수신 시각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다. 새벽 1시대의 문자, 그 직후 이어지는 통화, 통화가 끊기고 다시 걸리는 반복. 마치 누군가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관계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강력팀은 박준호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박준호가 월복리 이강우 집을 뒤문으로 드나들었다는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었다. 마을 외곽에 설치된 방범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방향과 실루엣은 남는다. 수사관들이 밤 시간대 영상을 돌려보던 끝에 몇 개의 장면이 걸렸다. 어두운 화면 한쪽, 뒷길로 들어오는 남성 실루엣.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걸음은 익숙했다. 시간을 확대하자 그가 이강우 집 담장 쪽으로 붙는 순간이 보였다. 앞문이 아니라 옆문도 아니었다. 뒤쪽 주방문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는 10, 20분 뒤에 다시 나왔다. 몇 차례는 빈손이었고 한 번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는 듯했다. 장태식은 그 장면을 멈춰두고 오래 바라봤다. 가끔 도와주러 온 친척이라면 왜 앞문이 아닌 뒤문인가? 왜 하필 사람들이 가장 잠든 시간대인가? 왜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가? 이것들은 모두 말로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은 늘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설명이 길어진다. 그리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박준호는
저녁 무렵 경찰서에 들어왔다. 수척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과도하게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의자를 뒤로 끌어당겼다. 마치 거리를 확보하려는 습관처럼. 장태식은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다. 먼저 가장 쉬운 질문부터 던졌다. 이강구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박준호는 준비해둔 듯 즉시 답했다. 친척이죠. 어릴 때부터 봤고요. 형처럼 최근 2달 동안 유현미 씨랑 새벽에 통화를 수십 번 했던데요. 박준호의 눈동자가 한 번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웃는 척했다. 아, 그거요? 형이 없으니까 집일 같은 거 물어보고 저도 심심해서 그냥. 장태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통화 목록의 특정 구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새벽 1시 42분 통화 38분, 2시 27분 통화 16분, 2시 58분 통화 9분. 같은 날이다. 심심해서 새벽 2시에 38분을 통화합니까? 박준호는 말끝이 짧아졌다. 그냥 그때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일이 뭡니까? 그냥 이것저것요. 말은 흐릿했고 눈은 자꾸 문 쪽으로 갔다. 장태식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을 길게 유지했다. 질문이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박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방어가 아니라 기억을 맞추는 침묵이었다. 장태식은 방향을 바꿨다. 돈, 최근에 돈을 좀 썼더군요. 담배도 바뀌고 술값도 현금으로 낸다던데. 박준호의 목이 움직였다.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냥 운이 좀 좋았어요. 너박이죠. 그 말에 박준호의 어깨가 아주 살짝 굳었다. 장태식은 그 반응이 맞다는 대답보다 더 선명하다고 생각했다. 도박은 습관이고 습관은 빚을 낳는다. 빚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뒤에 갑자기 생긴 돈은 수사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 된다. 장태식은 마지막으로 CCTV 캡처 이미지를 꺼냈다. 희미하지만 뒷문 방향으로 들어가는 실루엣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람 당신 맞죠? 박준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은 예상 범위였다. 그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박준호에게 물 한 컵을 앞에 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확인만 합시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강우 씨는 사고가 아니라 살해됐습니다. 살서제 흔적도 나왔고 목을 조른 흔적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아주 짧게 무너졌다. 눈이 커지고 숨이 멈칫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충격이라기보다 알고 있던 단어를 남이 입 밖에 냈을 때의 반응에 가까웠다. 장태식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뭘 했든 당신 혼자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뒤문, 새벽 통화, 돈. 이건 둘 이상의 사람이 움직였다는 흔적입니다.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후에 겨우 말이 나왔다. 진짜 전 그냥 왔다 갔다만. 장태식은 그 말에서 부정이 바뀌는 지점을 들었다. 아니다에서 그냥으로. 완전 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역할 분담이 나온다. 난 한 게 없다가 나는 이것만 했다로 바뀌는 순간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회의실 밖에서 수사관이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통신 내역 2차 자료가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장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박준호를 바라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냥 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자 장태식은 곧바로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쪼갭니다. 유현미와 박준호를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가 중요해요. 그날 밤 월복리의 사과나무 아래에 묻힌 비밀은 뼈로 한 번 말했고 전화기로 한 번 더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같은 거짓말을 끝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였다. 그리고 장태식은 알고 있었다. 공범의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만 공범의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서로의 입을 빌려 박준호를 참고인실 밖으로 내보낸 뒤 장태식은 강력팀 회의실 문을 닫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에는 이미 굵은 글씨로 세 줄이 적혀 있었다. 타살, 살서재, 경부 압박. 그 아래 통신 패턴과 뒤문 CCTV 캡처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장태식의 눈은 그 위가 아니라 아직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있었다. 동기와 역할 분담. 그 두 칸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둘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흔들리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수사는 곧바로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 팀은 박준호를, 다른 팀은 유연미를, 같은 시간 다른 방, 서로의 호흡을 들을 수 없게. 그게 원칙이었다. 공범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고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약해진다. 먼저 유연미 쪽이었다.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유연미는 전날과 달리 울음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의 억울함을 앞세웠다. 장태식은 그 억울함이 감정인지 전략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억울함이 튀어나오는 지점이었다. 유연미 씨, 이강우 씨는 사고가 아닙니다. 살해입니다. 유연미의 눈꺼풀이 아주 짧게 떨렸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은 서울로 갔어요. 장태식이 자료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통화 기록과 CCTV 캡처가 함께 인쇄된 종이였다. 서울로 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새벽 1시, 2시, 3시. 이 시간에 박준호 씨와 통화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박준호 씨가 당신 집 뒤문으로 드나든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유연미는 종이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눈은 종이 가장자리만 훑고 다시 장태식의 얼굴로 올라왔다. 그 시선에는 계산이 들어있었다. 어떤 말을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따지는 눈이었다. 그 애는 친척이에요. 남편 없으니까 집일 도와준 거예요. 제가 혼자니까요. 혼자라서 새벽 2시에 38분 통화합니까? 유연미는 입술을 다물었다. 장태식은 그 침묵에 더 힘을 주었다. 보험도 확인됐습니다. 이강우 씨 명의 생명보험. 수익자는 유연미 씨 단독입니다. 가입은 남편이 했지만 상담 신청과 진행은 당신 번호로 연결된 흔적이 많습니다. 그 순간 유연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수건이 없는데도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비비는 버릇이 나왔다. 장태식은 그 버릇을 눈에 담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말을 통제하지만 손까지 통제하진 못한다. 유연미는 목소리를 낮췄다. 보험은 다들 들어요. 아이 때문에요. 그녀가 아이를 꺼냈을 때 장태식은 속으로 메모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앞세워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신호. 그 순간부터 질문은 더 정밀해져야 했다. 감정의 전장을 허락하면 상대는 언제든 불쌍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장태식은 말을 끊고 다른 방의 상황을 확인했다. 박준호 쪽은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처음엔 모르쇠로 버텼다. 친척이라 왔다. 심심해서 전화했다. 돈은 운이 좋았다. 그러나 형사들은 질문을 넓히지 않았다. 오히려 좁혔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 특정 동선만 파고들었다. 그날 새벽 2시 12분 당신이 월복리 뒷길에 있던 이유.
그날 새벽 2시 47분 통화 직후 왜 다시 전화를 걸었는지. 질문이 좁아질수록 박준호의 대답은 더 빨리 막혔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장태식은 한 문장을 투입했다. 이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다. 공범의 결속을 깨는 데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심이다. 장태식이 박준호 앞에 앉아 말했다. 유현미 씨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뭘요? 당신이 주도했다고요. 당신이 강우 씨에게 해를 끼쳤고 유현미 씨는 협박받았다고 합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강제로 시켰다고요. 박준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장태식은 더 밀어붙였다. 박준호가 사랑이든 의존이든 유현미에게 마음이 걸려있다는 걸 마을 증언과 심야 통화가 이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은 공포보다 더 빠른 균열을 만든다. 거짓말이든 아니든 지금 유현미 씨 진술은 당신을 혼자 세우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버티면 당신이 다 뒤집어쓰게 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고개는 아니다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다에 가까웠다. 그 누나가 그럴 사람이. 장태식은 그 문장을 기다렸다. 누나라는 호칭, 친척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관계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이번에는 CCTV 캡처가 아니라 읍내 자재상 판매 기록과 카드 승인 내역이었다. 밧줄과 작업용 장갑, 그리고 특정 살서제 계열 제품을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구매자는 남자였다. 영상은 흐렸지만 신체 비율과 복장, 그리고 구매 시각이 맞아떨어졌다. 이날 이 시간, 이거 누가 샀습니까? 박준호의 눈이 종이에 붙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방향이 달랐다. 이전에는 질문을 피했는데 지금은 질문을 읽고 있었다.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의 눈이었다. 저는...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입안이 말라붙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장태식은 목소리를 낮췄다. 박준호 씨, 우리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건 누가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는지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면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남이 정합니다. 박준호의 어깨가 무너졌다. 고개가 책상 쪽으로 천천히 숙여졌다. 그는 한참 동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마치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담배 하나만. 장태식은 담배를 주지 않았다. 대신 물을 밀어줬다. 그리고 박준호의 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때로 가장 강한 압박이 된다. 그 압박 속에서 박준호는 결국 한 문장을 뱉었다.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자백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백으로 가는 문이었다. 아니다에서 다 한 건 아니다로. 부정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 공범 구조가 모습을 드러낸다. 장태식은 질문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순하게 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박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서 결국 이름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방의 유현미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유현미는 박준호가 버틸지 무너질지 가늠하려 했다. 그녀는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피해자 서사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장태식은 그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유현미에게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방을 나왔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과학은 말합니다. 통신도 말하고요. 이제는 사람이 먼저 말하느냐, 증거가 먼저 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장태식은 확신했다. 공범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충성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거짓말은 서로를 찢기 시작한다.
그날 밤 영주경찰서 강력팀은 같은 질문을 2개의 방에 던져두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냐? 답은 곧 어느 한쪽 입에서 상대의 이름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시온 문장이 무너지면 박준호의 입에서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조사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 문장은 자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백으로 가는 문턱이었다. 완전한 부정이 깨진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몫을 줄이기 위해 말을 고르게 된다. 장태식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낮췄다.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버티지만 살 길이 보이면 스스로 문을 연다. 장태식은 종이를 한 장 꺼내지 않았다. 증거를 더 들이밀지도 않았다. 대신 박준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박준호 씨, 다 한 건 아니다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습니까? 오늘은 그걸 정확히 정리합시다. 박준호는 물컵을 잡았다가 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장태식은 기다렸다. 기다림 끝에 박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형이, 이강우 형이 그날 집에 있었어요. 나간 게 아니에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유연미의 여정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제 박준호의 입으로 확인된 셈이었다. 장태식은 질문을 좁혔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박준호는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대신 기준을 말했다. 설 지나고 며칠 뒤. 그 시기는 손민석이 추정한 사망 시점과 겹쳤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 누나, 유연미 누나가 먼저 전화했어요. 늦은 밤에 급하게 와야 한다고, 형이 집에서 난리친다고. 장태식은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잡았다. 먼저 전화, 늦은 밤, 급하게. 박준호의 설명은 여전히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 자체가 사건의 구조를 보여줬다. 누군가가 호출했고 누군가가 응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당신은 그날 뒷문으로 들어갔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앞문으로 들어가면 이웃들이 볼까 봐요. 그가 말한 이웃은 무심코 나온 단어였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로 사건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드러냈다. 충동적인 다툼이라면 이웃의 시선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은폐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시선을 먼저 계산한다. 장태식은 더 이상 왜를 묻지 않았다. 무엇을 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박준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어렵게 꺼낸 말은 변명이 섞인 고백이었다. 형이 쓰러져 있었어요. 막 숨이 가쁘고 토하려고 하고 누나는 울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고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장태식은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울지도 않고 이 사건에서 유연미의 울음은 늘 필요할 때 나왔다는 점이 박준호의 말로 또 한 번 확인된 셈이었다. 그때 당신이 한 일은 뭡니까? 박준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단어 대신 행동부터 말했다. 저는 끈을 잡았어요. 장태식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조사실 한쪽에서 기록하던 수사관의 펜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박준호는 급하게 덧붙였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나가, 유연미가 옆에서 계속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형이 살아나면 우리 둘 다 끝난다고. 그 순간 장태식은 확신했다. 박준호는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유연미를 밀어넣고 있었고 유연미는 반대로 박준호를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둘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왔다. 이 지점부터는 진실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는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서로를 찢는 방식으로 나온다.
장태식은 박준호가 말하는 흐름을 끊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줄기만 정확히 잡았다. 그럼 살소제는요? 그것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박준호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 누나가 약이 있다고 했어요. 쥐 잡는 거라고. 냄새 안 난다고. 장태식은 여기서 구체적인 물질을 묻지 않았다. 이미 법의학 감정에서 살서제 계열이 나왔고 수사에서 필요한 건 제조법이 아니라 구매 경로와 준비 행위였다. 누가 샀습니까? 박준호는 입술을 떨었다. 제가 샀어요. 누나가 돈을 줬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줬고 저는 그냥이라는 말이 박준호의 자주 쓰는 방패였다. 장태식은 그 방패를 부수지 않았다. 대신 그냥이 통하지 않는 질문으로 옮겼다. 그럼 왜 샀습니까? 당신은 왜 그걸 사러 갔습니까? 박준호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제야 동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뱉었다. 빚이 있었어요. 진짜 끝까지 몰렸어요. 누나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형만 없어지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장태식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보험, 수익자, 계획성. 이제 사건은 단순한 격분이 아니라 경제적 설계가 포함된 범죄 구조로 확장됐다. 그 구조 속에서 박준호는 스스로를 떠밀린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떠밀렸다는 말은 결백이 아니라 공모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시신은 어떻게 옮겼습니까? 박준호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숙였다. 장태식은 압박을 조금만 더 올렸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연속성이다. 범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은폐가 이어졌다면 공범 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그만큼 계획성이 강해진다. 박준호는 낮게 말했다. 카트 3륜차 같은 거요. 누나 집에 있던 거 덮개 씌워서 과수원으로 어느 곳에 묻었습니까? 사과나무 밑 제일 구석 배수로 옆. 장태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장소 선택은 처음부터 그 땅을 아는 사람의 선택이었다. 이강우가 키운 과수원, 그리고 유연미가 매일 드나든 과수원. 피해자의 공간이 가장 안전한 은폐 장소가 되는 순간은 범인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다. 박준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제 그는 두려움만큼이나 배신감을 품고 있었다.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요. 저한테 다 시켰다고. 장태식은 그 문장을 기다렸다. 공범이 무너지는 핵심은 증거가 아니라 배신이다. 박준호는 지금 사실을 말해서 정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수사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했다. 장태식은 기록을 정리한 뒤 박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진술은 문서로 남습니다. 허위가 확인되면 당신은 더 불리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누구를 시켰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실행했는지로 정리합니다. 한 줄이라도 틀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박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장태식은 곧바로 다른 방으로 향했다. 유연미는 아직도 자신의 계산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울음으로 시간을 벌고 아이로 시선을 돌리고 협박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준호의 첫 문장이 무너진 이상 이제 사건의 중심축은 바뀌었다. 남편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유연미는 이 모든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주도했는가? 차가운 사람의 논리, 박준호의 진술이 문서로 정리되는 동안 장태식은 복도 끝 조사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유연미는 그 안에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 방에 앉았던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질문이 아니라 구조가 들어간다. 박준호가 무너진 이상
유연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그 선택지들을 얼마나 빠르게 갈아치울 수 있느냐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연미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울음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정적을 먼저 가져가는 쪽이 자신이라는 듯 눈을 깜빡이는 속도까지 일정했다. 장태식은 그 태도를 낯설어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유형을 알고 있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상대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들어갔다. 유연미 씨, 박준호 씨가 진술했습니다. 유연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반응. 그럴 줄 알았다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 애 말 믿으세요? 유연미가 먼저 말했다. 박준호는 원래 거짓말 잘해요. 술만 먹으면 사람 탓부터 하고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그는 맞다도 아니다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료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통화 기록이었다. 심야 시간대가 표시된 숫자로만 구성된 종이. 그럼 이건요, 새벽 통화가 왜 이렇게 많죠? 술 먹고 떠드는 사람과 피곤한 사람이 매일 새벽에 이런 패턴으로 연락합니까? 유연미는 종이를 잠깐 보더니 다시 장태식을 봤다. 제가 혼자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밤에 남자 혼자 사는 애가 걱정돼서 장태식은 바로 끊지 않았다. 대신 다음 종이를 올렸다. 이번에는 방범 CCTV 캡처였다. 흐릿한 남성 실루엣이 담장 쪽으로부터 뒤문 방향으로 들어가는 장면. 유연미의 눈이 아주 잠깐 멈췄다. 멈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장태식은 그 멈춤이 정보 처리라는 걸 알아챘다.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나오면 사람은 먼저 계산부터 한다. 박준호 씨가 뒷문으로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유연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21번 들이마신 뒤 말의 톤을 바꿨다. 울음을 꺼낼 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억울함을 주장할 때의 목소리였다. 그 애가 제 집을 자꾸 들락날락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저 혼자 있는 걸 알고 저를. 그 문장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 유연미가 스스로 멈췄다. 피해자로 넘어가려는 순간 장태식이 더 앞에 있는 증거를 가져올 거라는 걸 직감한 듯했다. 그는 그 직감을 이용했다. 공격하지 않고 문장 끝을 기다렸다. 저를 뭐요? 유연미는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렸다. 저를 괴롭혔어요. 협박했어요. 제가 말하면 애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장태식은 그 단어를 조용히 받아 적었다. 그녀가 또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방패로 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방패는 효과가 있다. 수사관이 잠깐이라도 인간적인 흔들림을 보이면 상대는 그 틈으로 나간다. 장태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한 가지 확인하죠. 이강우 씨가 폭력적이었습니까? 유연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그 대답이 준비돼 있던 것처럼. 네,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했죠. 집에서는 달랐어요. 장태식은 한 장을 더 올렸다. 동네 이장 확인서, 주변 주민 진술 요약. 폭력 목격 없음, 가정불화 소문 없음, 대체로 온순 같은 문장이 정리돼 있었다. 유연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이제 그녀의 피해자 서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연미 씨, 마을은 작습니다. 폭력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연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꿨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깨지면 갈아 낀다. 장태식이 노리고 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그럼요. 다들 모르죠.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그녀는 조금 더 낮게 말했다.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장태식은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핵심으로 들어갔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연미의 눈이 흔들렸다.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미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사람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바꾼다. 장태식은 박준호가 보여준 반응을 떠올렸다. 알고 있던 단어를 남이 입 밖에 냈을 때의 그 짧은 분께 장태식은 마지막 카드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사실을 정리했다. 법의학 감정에서 경부 압박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살서제 계열 물질 노출도 확인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유현민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박준호가 한 거네요. 그 애가 그런 애예요. 장태식은 그 문장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기다렸다. 상대를 단독 범행으로 만드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이제 수사는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더 올렸다. 읍내 농자재상 관련 자료였다. 구매 시각, 결제 흔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 비율이 유사한 CCTV 캡처. 결론을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대신 질문으로 던졌다. 알멀준 누가 샀습니까? 유현민은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전과 달랐다. 울음을 꺼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탈출로를 찾는 침묵이었다. 장태식은 그 침묵을 끊지 않았다. 사람이 길을 찾을 때 조급한 쪽이 먼저 진다. 유현미가 결국 입을 열었다. 제가 부탁했어요. 방안이 아주 조용해졌다. 기록하던 수사관의 펜만 움직였다. 유현미는 급히 덧붙였다. 쥐가 너무 많아서요. 과수원 쪽에 독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장태식은 그 말을 맞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왜 하필 그 시기였는지를 묻지 않고 무엇을 위해를 물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이강우 씨 체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쥐 때문이라면 왜 사람 몸에서 나옵니까? 유현미의 턱이 아주 살짝 굳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방향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갈아낄 서사가 많지 않았다. 통화, 뒤문, 보험, 구매. 이야기의 출구가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다. 그때 유현미가 갑자기 말했다. 팀장님, 저 지금 애가 있어요. 장태식은 잠깐 멈췄다. 그녀는 말의 힘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있다는 말은 사람을 흔들고 시간을 벌고 논점을 바꾼다. 유현미는 그 효과를 의도적으로 꺼냈다. 집에 애 혼자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그 애가 말끝이 떨렸다. 드디어 울음이 올라오려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장태식은 이번에도 울음에 기대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유현미 씨,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수사를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유현미의 울음이 멈췄다. 잠깐, 아주 짧게. 장태식은 그 정지의 의미를 읽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방패이자 협상 카드이자 책임 회피의 출구였다. 그 카드를 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한다. 유현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고 차갑게 말했다. 저 박준호한테 당했어요. 그 애가 저를. 장태식은 그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단지 확인만 했다.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강우 씨라는 겁니까? 유현미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빠른 고개 끄덕임이었다. 장태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관계의 실체를 말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장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현미 씨, 오늘 진술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아이 관련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친자 확인까지. 유연미의 눈이 커졌다. 잠깐, 아주 잠깐 그녀의 얼굴에서 계산이 무너졌다. 그 표정은 장태식에게 충분했다. 이 사건은 결국 거짓말의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기록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다. 복도로 나가며 장태식은 팀원들에게 짧게 지시했다. 유연미의 진술 변동 정리하고 박준호 진술과 교차표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 출생 기록, 산모 기록, 필요한 절차 준비. 다음 장은 여기서 열립니다. 월복리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무너지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유연미가 쥐어짜낸 울음이 아니라 유연미가 숨기고 있던 사실이 곧 자기 목소리로 밖으로 나올 차례였다. 피는 거짓말을 모른다. 유연미가 아이를 꺼낸 순간 사건은 수사의 속도가 아니라 수사의 무게를 바꾸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에서 아이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다. 은폐의 동기, 공범 관계의 접착제, 그리고 마지막 순간 피의자가 기대는 방패가 된다. 장태식은 그 방패를 감정으로 치지 않았다. 절차로 눌렀다. 절차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강력팀은 두 갈래로 움직였다. 하나는 사건의 중심, 유연미와 박준호의 역할 분담을 확정하는 일. 다른 하나는 아이의 안전과 사실관계 확인이었다. 팀원 한 명이 읍내 보건소와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했고, 다른 팀은 보호기관과 협조해 아이의 임시보호 상태를 점검했다. 장태식은 그 보고를 듣고 짧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아버지냐가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입니다. 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수사의 방향은 더 냉정해졌다. 유연미가 주장한 서사는 단 하나였다. 박준호가 나를 협박했고 나는 피해자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구조가 바뀐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거짓이라면 거짓대로 확인은 필요했다. 그래서 결정된 절차가 친자 확인이었다. 검체 채취는 철저하게 기록됐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봉인으로.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보다 절차의 틈이다. 틈이 생기면 피의자는 그 틈으로 빠져나간다. 장태식은 그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결과가 도착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한 장은 유연미가 쌓아올린 서사의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가졌다. 검사 결과는 간단했다. 아이와 박준호,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의 99% 수준. 아이와 이강우, 친자관계 불성립. 장태식은 결과지를 한 번만 읽고 그대로 파일에 끼웠다. 그리고 유연미가 있는 조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유연미는 오늘도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있었지만 여전히 계산이 남아 있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찾아낸다. 유연미는 그 능력이 유난히 빠른 사람이었다. 장태식은 인사 대신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유연미 씨, 확인됐습니다. 유연미는 종이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먼저 장태식의 얼굴을 봤고 그 다음에야 종이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문장을 따라가는 속도는 빨랐다. 읽는 동시에 다음 전략을 세우는 속도였다. 처음 2초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2초가 지나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더더욱 박준호가 장태식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유연미가 어디로 도망칠지 보고 싶었다. 유연미는 21번 크게 들이마신 뒤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처럼 말했다. 제가 강제로 당했어요. 그 애가 저를. 그 문장은 이전에도 꺼내려 했던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친자 불일치가 그 문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유연미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려 했다. 아이가 박준호의 친자라면 강제로라는 단어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장태식은 그 단어의 설득력보다 그 단어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봤다. 유연미는 늘 막힐 때 피해자를 꺼냈다. 통화 기록이 나오면 혼자라 무서웠다. 뒤문 CCTV가 나오면 괴롭힘과 협박, 친자 확인이 나오면 강제로 당했다. 그녀의 서사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형태였다. 장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유연미 씨, 강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강우 씨의 사망입니다. 유연미는 즉시 방향을 틀었다. 울음이 올라오려다 멈췄고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남편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날도 그냥 쓰러진 줄만. 장태식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떠났다는 남편이 그날 집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어버린 셈이었다. 그날 집에 있었네요. 유연미의 얼굴이 굳었다. 장태식은 그 굳음이 실수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 거짓말이 길어지면 말은 결국 자신을 배신한다. 장태식은 파일에서 다른 자료를 꺼냈다. 통화 기록, 뒤문 CCTV, 보험 계약 흐름, 농자재상 구매 정황. 그는 자료를 하나씩 쌓지 않았다.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유연미 씨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연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박준호 단독 범행으로 몰아갈지, 협박받은 공범으로 남을지, 우발 사고 후 은폐로 갈지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바로 형량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태식은 마지막으로 결과지의 의미를 짚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박준호 씨라는 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단순 친척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유연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난 뒤 그녀는 아주 짧게 말했다. 다들 손가락질하니까요. 그 문장은 반쯤은 진실일 수 있다. 작은 마을에서의 시선은 잔인하다. 하지만 장태식은 그 시선이 살인을 만들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선은 동기가 될 수 있어도 준비된 은폐를 만들진 않는다. 준비된 은폐는 더 큰 동기, 돈과 권력, 그리고 확실한 제거에서 나온다. 그날 저녁 강력팀은 결정을 내렸다. 대질조사. 둘을 같은 공간에 앉혀 서로의 거짓말을 서로의 입으로 찢게 만드는 방식이다. 장태식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유연미는 계속 프레임을 바꿉니다. 박준호는 이미 다 한 건 아니다로 무너졌습니다. 둘을 마주 앉히면 누군가는 상대를 버릴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사건의 설계자가 드러납니다. 다음날 오전 대질 조사실은 조용히 준비됐다. 테이블, 녹음 장비, 기록 요원, 그리고 검찰 측 참관.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 얼굴은 죄책감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조금 뒤 유연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박준호를 한 번 받고 시선을 곧바로 돌렸다. 미련도 분노도 아닌 관계의 캐타단절 같은 움직임이었다. 장태식은 그 장면에서 확신했다. 이 둘은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다. 공범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버티고 이해관계는 공포 앞에서 먼저 무너진다. 장태식이 낮게 말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준호가 먼저 터졌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은 선명했다. 누나가 시켰잖아요. 유연미는 바로 웃었다. 짧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시켜?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말하면 다 죽인다고. 그 한 문장으로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강요와 지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이제부터는 둘 다 살기 위해 상대를 찢는다. 장태식은 그 충돌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돌이 기록으로 남게 했다. 기록은 법정에서 칼이 되고 거짓말의 결을 드러낸다. 대질 조사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월복리 사과나무 아래 묻혀있던 비밀은 마침내 관계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누가 계획을 만들었고 누가 손을 더럽혔는지 그 경계선을 거짓말이 아니라 증거로 그어야 했다.